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지난 시간에 교차 분석했죠. 지난 시간부터 교차 분석이라는 걸 했었는데, 항상 첫째 시간부터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거의 이제 이 맵을 거의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야 돼요. 무슨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집단 비교, 집단 차이 비교라고 써있어요. 집단 차이. 왜냐면은 독립변수가 범주형 자료고, 그러니까 뭐 성별처럼 남자 여자, 혹은 연령대처럼 뭐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게 이 연령에 따른 뭐 소득의 평균 차이, 혹은 연령대의 소득의 평균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주와 연속. 자, 이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적용이 된다고 했죠. 하나는 t-테스트, 하나는 분사분석. 좀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t-테스트는 두 개 평균을 비교하는 두 개. 어떤 집단이든 어떤 점수든 간에 두 개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고, 반면에 분사분석은 두 개씩, 여러 집단한테 두 개씩 평균을 일일이 다 하면 너무 복잡하긴 하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전체 평균하고 각 집단의 평균하고 비교를 하는데, 어쨌든 집단 수가 이제 3개 이상인 경우에 비교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분산 분석과 t-테스트와 분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자, t-테스트는 이제 금방 봤듯이 두 집단의 비교를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t-테스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표본, 독립표본, 대응표본.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서베이를 중심으로 할 때 많이 하니까 이 독립표본 t-테스트가 가장 많이 쓰이고, 일반적으로 t-테스트 분석이다 그러면은 이 독립표본 t-테스트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하는. 자,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종종 그 두 개의 점수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험 연구에서 많이 쓰이죠.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비교. 어떤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학생들의 어떤 점수와 이후의 점수의 비교. 혹은 이제 임상 실험 같은 경우나 뭐 이럴 때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하기 전과 이후의 그런 결과, 동일한 사람들한테 이제 비교하는 거. 자, 이것을 이제 대응표본 t-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서베이에서는 대응표본 t-테스트를 거의 안 쓰는데, 이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빈번하게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한번 개념을 세 가지를 한번 보죠. 일단 여기 이제 1표본이라고 하는 얘는 뭐 지금 분석상에서 거의 안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두 개의 점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의 점수, 두 개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명확하게 아시고, 하나는 1표본은 이제 하나씩 보면 특정 평균과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의 영어 성적은 전국 영어 평균과 뭐 다른가 같은가. 이제 평균 점수만 보면 대충 알겠지만, 이게 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던 거죠. 자, 이때 이제 핵심은 우리 학교 학생의 데이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00명의 학생들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한 명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런데 전국의 영어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점수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국의 영어 점수는 80점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 학교 400명을 봤더니 79.8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전국의 영어 평균 80점과 0.2점이 낮은데 이게 유의하게 낮으냐, 그러니까 실력이 진짜 뭐 현저하게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뭐 시험 볼 때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정도의 오차냐.
유리하지 않은 거냐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데이터셋 한 집단을 가지고 있어요. 한 집단. 두 집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1표본이라고 1표. 이 표본이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집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원 샘플, T-테스트라고 합니다. 원 샘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원 샘플 그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많이 쓰이는 경우가 이제 저런 거예요. 뭐 이 IQ 점수, 뭐 지능 지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저기 뭐야 그 정석 통계 거기서 이제 뭐 전국의 영어 평균, 아니, 전국의 IQ는 120이고 이 영희의 IQ는 130이고 표준 편차가 몇인데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되냐 이런 거 있죠. 뭐 기억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고, 예, 상관없지만 하여튼 그런 류의 그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류. 그러니까 전국의 영어 점수가, 전국의 IQ 점수가 알려진 대략적으로 평균이 몇이다라는 것만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 구체적으로 점수가 어떻다라고 딱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독립표본 테스트는 두 개의 독립적인 표본, 그러니까 두 개의 독립적인 집단이죠. 남자 집단, 여자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에 대한 회사 만족도 수준은 어떤가? 이때 이제 집단은 남녀고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회사 만족도 점수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 직원 200명, 여자 직원 뭐 200명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 집단 200명의 데이터도 있고 여자 집단 데이터 200명도 있겠죠. 당연히 조사를 다 했으니까. 그렇게 독립적인,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독립이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남자이자 여자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딱 나머지 두 집단 간에 비교를 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고, 대응 표본은 동일한 표본,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뭐 꼭 사전 사후일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사전 사후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 1번을 보면 어떤 교사가 이제 새로운 영상학습법을 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성적이 증가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과 달리 중간고사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을 했는데 중간고사 이후에 이 영상을 활용한 학습법을 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를 봤어요. 자, 그러면은 영상학습법이 효과가 있는지는 뭘 보고 뭘 분석을 해서 알 수가 있어요?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를 비교를 해야겠죠. 그 사이에 영상학습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인 준실험 연구가 이런 방식이에요.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실험 집단이라고 해요. 익스퍼리먼트 그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제 집단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이 학습법 같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측정을 해요. 뭐 시험을 보든 아니면 무슨 검사를 하든가 하네. 그 다음에 영상학습법과 같은 어떤 조치를 뭐 1개월이면 1개월, 길게는 4개월, 어떤 경우는 뭐 6개월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전 시험과 측정과 거의 비슷한 그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때 80점 맞았는데 이때 했더니 85점으로 5점이 증가됐어요. 그럼 이제 연구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봐라, 이건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X지. 이거는 이제 실험 연구의 영상학습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5점 증가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뭐 조사방법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으면 알겠지만 외생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생효과. 외생효과, 익스토지니어스 뭐 이펙터 어쩌고 그건 이제 뭐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랄까 잡음이라고 해요. 잡음. 그러니까 내가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저 X에 의한 변화인데 X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점수가 변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 아주 좀 어린 애들은 6개월 동안에 어떤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에 성장이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먹어서 지적 능력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성숙효과라고 해요. 성숙효과. 그리고 사전 점수, 사전에 실험 봤던 것하고 사회 실험 봤던 것하고 만약에 시험을 봤으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약간 꼰다 하더라도 이미 시험을 봤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노출이 됐으니까 익숙한 거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잘 풀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시험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연구자가 봐라 5점 증가했다 이렇게 5점 증가했다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다른 효과 때문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은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걸 같이 이 실험 집단과 거의 비슷한 인과학적 특성 및 혹은 이 수준이 비슷한 집단을 무작위로 뽑아서 이 사람들도 똑같은 시점에 사전 테스트를 하고 똑같은 시점에 사후 테스트를 해요. 그럼 이제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좋은 결과는 이런 결과죠. 80. 자, 그러면 이제 연구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실험 집단을 했더니 5점 올라왔는데 동질한 집단을 아무것도 안 했더니 기존의 방식대로 했더니 성적이 거의 똑같다. 이 얘기는 만약에 성수 효과가 있고 시험 효과가 있고 다른 외적인 효과가 있다면 컨트롤 그룹도 변화했을 거다. 이건 순수하게 저 X라고 하는 실험 조직 때문에 일어난 이제 효과다. 이건 이제 사전 사후 준실험 연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해요. 유아, 교육, 임상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합니다. 이 실험을 딱 2번 하는 게 이제 두 시점의 비교이기 때문에 대응표고 페어드. 똑같은 사람한테 점수가 비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한테. 이 집단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점수의 변화가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대응표본은 동일한 실험의 A 점수와 B 점수의 변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의 변화 등과 같은 이제 그런 실험을 할 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쭉 해보죠. 지금 요 실험 연구와 같은 거예요. 자, 데이터 6 성취도 사전사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1표본, 독립표본, 대응표본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봤죠?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집단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라고 20명, 그리고 2번이라고 16명.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꽤 오래된, 한 10년 넘게 된 그런 데이터인데, 어떤 이제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실험을 해서 직접 이제 새로운 무슨 교육법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한 거예요. 해서 이제 사전의 성취도라고 하면 점수. 사후의 성취도를 각각 이제 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실험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저 X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인 과정이지 저거를 데이터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실험 연구 같은 거를 한번 논문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조사 방법에 보통 일반적인 서베이는 조사 방법이 좀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이제 시험 연구에서는 조사 방법 과정이 되게 디테일해요. 1주차에 어떤 실험이 있고 2주차에 어떤 실험이 있고 3주차에 어떤 실험이 있고 만약에 16주차 실험했으면 그 실험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쫙 이제 제시를 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분석 결과는 되게 심플해요. 네, 분석은 간단하게 독립표본 t-테스트와 대응표본 t-테스트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번 집단은 이제 1번이 뭐죠? 1번이 통제네요, 통제. 자, 요 그룹이죠. 그러니까 실제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집단이지만
비교를 위해서 수험형을 이제 한 거고, 2번이 실험 집단. 이게 이제 관심 대상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집단, 사전, 사업. 이 학생의 요거를 비교한 거죠. 요 두 개. 이게 쌍을 이루기 때문에 대응 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이거는 이제 뭐 주관식은 아니지만, 한번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 사전 성취도 가지고, 이게 이제 뭐 어떤 실험을 하지 않은 그냥 순수한 이 유치원 학생들의 이제 점수라면은, 뭐 예를 들어, 주변에 비슷한 시험을 봤던 그 주변에 이제 지역에 이제 그 점수가 평균이 80이래요. 80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유치원 학생들은 점수가 몇 점이냐? 그리고 그게 이 전체적인 평균보다 80점보다 유의하게 낮은 거냐, 혹은 높은 거냐, 혹은 비슷한 거냐, 뭐 요거를 좀 파악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하나죠. 한 집단의 데이터. 이게 1, 2로 나눠져 있으니까 두 개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관심의 대상은 우리 유치원생 전체예요. 자, 그럼 80이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t-테스트, 1표본 t-테스트를 해보죠. 자, 이 평균 비교라고 하는데 들어가면은 여기 있습니다. 1표본, 독립표본, 대응표본, 그리고 저기 밑에 가면 이제 분산 분석도 여기 이제 같이 있죠. 일단 1표본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사전 성취도, 내가 이제 관심이 되는 점수의 변수를 넣고, 이 검정 값에다가 알려진 평균을 이제 써, 다시.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두 개의 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유치원생들의 점수는 안타깝게도 72.19점. 좀 낮죠. 자, 그리고 이게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 아까 80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한 결과가 여기에요. 검정값은 80이죠. 80하고 비교한 결과. 자, 한번 찍어보세요. 유의한가요? 유의하지 않으면? 찍어보신 게 아니라 이제 딱 뭘 보면 알죠? 왜 유의하지 않아요? 유의해야죠. 유의 확률이 몇이에요? 0.027이요. 0.05보다 작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논문 쓸 때는 그냥 고민 안 해도 돼요. 일단은 다른 통계량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연구자가 특히 논문과 같은 학술 연구에서는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를 일단 1차적인 관심으로 두기 때문에 이 P값을 유의 확률을 보고 0.05보다 작죠. 유의하고요. 그럼 이제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주변 학생들보다 우리 유치원의 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다. 유의하게 낮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죠. 수준이 낮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어렵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유치원의 다른 학생들, 만약에 이제 36명이 전체가 아니라 더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 시험을 봐도 낮을 것이다. 다른 표본이더라도 낮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시험을 또 본다 하더라도 낮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이와 같은 조사나 실험을 또 하더라도 점수가 낮은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유의하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뒤바뀌지 않는다. 이게 유의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실험, 다른 조사를 하더라도 이 대상한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적에 대한 수준이 우리 유치원생들의 이제 수준이 전체보다 좀 수준이 낮다.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핵심이다. 자, 그 과정들이
그 이외 뭐 평균 표준 편차 이외에 뭐 표준 오차 3.38, T값 마이너스 2.3, 뭐 자유도 35, 평균 차이는 말 그대로 72.19와 89의 평균 차이죠. 하한값, 상한값 이런 모든 값들은 다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죠. 그럼 이제 뭘 레포팅하냐? 교차 분석할 때 레포팅할 때 뭘 제시했어요? 기본적인 교차 표와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P값을 제시했죠. 기억나시나요? 엑셀로 표 편집할 때 마찬가지예요. T테스트도 평균 표준 편차가 기본적인 정보예요.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제시할 건 T값과 P값이에요. 카이스퀘어가 교차 분석에서 검정 통계량인 것처럼 T테스트 분석에서는 이 T값이 검정 통계량이기 때문에 자, 요거 T값과 P값을 레포팅 할 때 이제 표에다 같이 적어줍니다. 뭐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양식을 한번 보시고 하면 될 거고. 그냥 여기까지만 이제 알면 돼요. 알면 되는데 우리가 가설 검증하는 방식으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 여기가 귀무 가설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중심이에요. 자, 이 가설은 어떻게 돼요? 연구자가 전체 평균과 우리 원의 점수를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귀무 가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차이가 없다. 그죠? 근데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전체 평균과 우리 원의 점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그 지역의 유치원생들의 점수와 우리 원의 그 학생들의 점수에 차이가 없다가 됐죠. 차이가 없으려면 몇이 돼야 돼요? 여기서 기준이 뭐예요? 기준 점수가 몇이랑 비교한 거지? 80점이랑 비교한 거죠. 80점. 그러니까 차이, 그 0이란 말도 맞는데 점수가 항상 0이 아니라 그 기준과 내 데이터의 차이가 0이라는 거죠. 검정 통계량이 0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기준은 80점과 비교하는 거니까. 80점. 근데 지금 점수가 몇 점 나왔어요? 약 72.2점이라고 하죠. 이 정도 나왔어요. 그죠? 그 지금 보니까 평균적인 차이는 평균 차이 저 계산돼 있죠. 7.8. 마이너스 7.8이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점수로만 하면은 이제 80점하고 내 데이터하고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유리한 차이냐 아니냐를 알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정도의 차이가 다른 집단을 다른 유치원생들을 조사했을 때에도 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오차. 이제 여론조사했을 때 지지율이 45%인데 그 표식 오차가 3%다. 그 3%라고 하는 그 오차. 거기서는 3%가 정해져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몇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오차를 구해야 돼요. 그 오차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건 유리한 차이고 그 오차에서 한 2배 미만으로 나타나면 유리하지 않은 차이예요. 일단 그 오차를 구해야 되는데 그 오차가 표준 오차예요. SE가 이제 스탠다드 에러. 자, 표준 오차는 저 여기 있죠. 몇이에요? 표준 오차가 마이너스 20점. 표준 오차는 있어요. 어디 20이 있어요? 그 표준 편차는? 오차 3.3. 네, 3.38. 표준 편차는 주어진 데이터, 지금 36명이 평균에서 얼마나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데이터의 값이고, 표준 오차는 이런 조사를 시뮬레이션으로 여러 번 했을 때 저 평균이 달라질 수 있는 기본적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표준 오차가 이제 중요하고 지금 3.38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저것만 알면 돼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저 공식은
분석마다 다른데 1표본에서 공식은 루트 n분의 s. 자, 이제 이게 의미는 이제 대표성을 얘기하고 몇 명을 조사했냐? 조사를 많이 했으면 오차를 적게 잡아도 되고 조사를 적게 했으면 페널티를 줘서 오차를 크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전체 모집단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10명 조사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전체 100만 명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오차가 크겠죠. 그래서 페널티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루트 n이에요, 루트 n. 그냥 n으로 하는 것보다 루트 n으로 하게 되면 좀 그 편차의 페널티들이 차이가 좀 적어질 거예요. 10명, 10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루트, 100명의 루트 하면 3과 10이 돼요. 각각 3.몇과 10.10이 되죠. 그래서 이제 루트를 씌우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성. 근데 S는 뭐예요? 동일 집단. 동일성이라고 할까? 동일성? S가 저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10명을 조사를 했는데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뭐 0.001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뭐 소득을 10명을 조사했는데 편차가 되게 작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비슷한 사람을 샘플로 뽑았는데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집단을 조사해도 이 평균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꼭 10명이 아니라 어쨌든 표본을 뽑았는데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이거는 좀 뭔가 상당히 조사하려고 하는 그 관심 변수에서 사람들이 동질하지 않고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을 할 때도 이것도 좀 위험 요소가 있다. 뭐가 좋을까? 뭐 그때 얘기했던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국가와 B라고 하는 국가의 급여를 조사했는데 A 국가, B 국가 모두 표본 조사를 각각 뭐 1000명씩 했더니 300만 원이라고 결과 나왔어요. 두 국가에서 표본 조사했더니. 근데 A 국가의 표준 편차는 10만 원이고 B 국가의 표준 편차는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국가의 그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300만 원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때 어느 게 더 확실할까요? 어느 집단이? 표준 편차가 10만 원인 국가가 더 정확할까요? 10,000원인 국가가 더 정확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을 뽑았는데 표준 편차가 10,000원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3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0원의 사람들의 데이터가 되게 많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인데 표준 편차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들의 이 편차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거 전체 모집단을 얘기할 때에도 그만큼 비슷한 평균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공식이 루트 n분의 s라고 하는 공식이 그 1표본 t 검정 할 때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독립표본 t 검정이라든지 뭐 다른 검정을 할 때도 이런 구조를 가져요. 이런 구조라고 하는 건 표본수와 편차의 구조를 가져요. 표본수와 편차. 표본수분의 편차.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표준 오차는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져. 분모가 커지면 표준 오차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해서 많이 조사하면 오차가 줄어든 거예요. 자, 분자는 커지면 표준 오차는 커져야 작아져요? 그렇죠. 분자가 커지면 표준 오차는 커지죠. 쉽게 얘기해서 조사한 대상자들의 그 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한 편차가 크다는 건 모집단을 추정할 때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차를 크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구조는 얼마나 많이 조사했냐, 대표성 덕분에, 그 다음에 얼마나 비슷한 집단의 특성을 가지냐, 이런 구조를 갖는 거예요. 이게 표준 오차의 통계에서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 참 하기 어려워요. 어느 책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서 다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기본 통계라고 하는 어떤 뭐 회계 분석까지 에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통계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뭐 고급 통계, 뭐 무슨 방법, 뭐 패널 데이터, 뭐 시기염소 뭐든 간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머신러닝, 딥러닝은 오차를 추적 안 하는구나. 하여튼 데이터로 분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모집단 추정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몇이라고요? 이거 계산해보면 이제 직접 손으로 풀어보면 36, 루트 36분의 36 했죠? 일진이 안 좋은데? 전철도 이상하게 타고? 표준 편차가 20.3이죠? 20.3. 그러니까 이제 6분의 20.3이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했더니 저기 이제 3.38이 나옵니다. 3.38.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3.38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7.8이라고 하는 점수는 3.38의 몇 배예요? 3.38을 1 오차라고 둔다면 저 7.8이라고 하는 점수는 오차의 몇 배가 몇 배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나눠주면 나눠줘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암산을 하라고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여기 다 있어요, 과정에. 그게 T값이에요, T값. 그래서 T값은 표준 오차를 어떤 두 개의 점수의 차이로 나눠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얼핏 얘기했지만 모든 검정 통계량은 또 어떤 구조로 갔냐면 검정 통계량은 오차분의 평균의 차이, 오차분의 상관관계면 상관값, 오차분의 회귀분석이면 영향 정도의 값, 회귀계수, 이런 구조를 가져요. 이 얘기는 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표본의 차이가 모집단 추정할 때 틀릴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크냐. 지금 표본에 나타난 차이가 80점과 72.2의 차이가 이거를 다른 사람을 조사하거나 다른 집단을 조사할 때 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평균의 그런 구간, 오차에 비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크냐. 그 큰 정도가 지금 2.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2.3의 의미는 그냥 2.3이 아니라 오차의 2배, 2.3배, 2배 이상, 2.3배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는 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1배, 2배에서 좀 더. 근데 이 2배에 해당되는 요 구간이 2배에 해당되는 요 구간이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을 나누는 구간이에요. 저 2배, 오차의 2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하면은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때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종종 하게 돼요. 정규분포에서. 혹시 이런 거 배우셨나요? 정규분포에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 중심이죠. 1표준 편차에 자료의 몇 퍼센트가 있다. 이 면적의 넓이가 몇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표준 편차에
자료의 몇 퍼센트가 있다. 3표준 편차에 교과 과정이 바뀌었나 보구나. 저는 이제 배울 때 그냥 외우는데 이렇게 외워요. 68, 95, 99. 이것도 무슨 법칙이라고. 68, 9 법칙이라고. 1표준 편차 안에 전체 자료의 68%가 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의 넓이가 68%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사로 했을 때 이 구간 안에 100번 중에 68번이 이 구간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사를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번을 하게 되면 그 평균이 저 1표준 편차 안에 든다는 거예요. 1표준 편차 안에 68번이 100번을 하게 되면 68번이 2표준 편차 안에는 100번을 조사하게 되면 그 평균이 95번이 그 구간 안에 든다. 3번을 3표준 편차는 100번을 하게 되면 99번이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68.7%, 95.2%, 99.7%가 돼요. 근데 어쨌든 68, 9, 9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잘 보는 건 이거죠. 2배 정도 떨어진 1배, 2배 떨어진 이 구간이 자료의 95%가 있다. 이 얘기는 이론적으로 실제 그렇게 조사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80점과 2배 떨어지는 저 구간 오차의 2배 80점의 오차의 2배면은 지금 평균 표준차가 3.38이니까 곱하기 2하면 6.77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7.8이 아니라 여기는 6.7, 6.8? 요 정도? 요 정도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99번, 95번, 100번 조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유의 수준, 신뢰 수준은 95% 잡는 거예요. 근데 저 구간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100번 조사했을 때 95번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5번 미만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5% 미만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따라서 차이가 없다라고 봤는데 상당히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의 95% 구간 마이너스 10자, 14에서 마이너스 9.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대한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구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굳이 솔직히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T값, P값.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근데 그 과정들은 그렇다는 거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 그래서 지금 72와 80 간의 차이가 7.8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근데 이게 얼마 정도의 차이냐, 얼마나 확실한 차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오차를 계산해야 되는데 표준 오차. 이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36분의 S 표준 편차 이걸로 계산해서 3.8이다. 그럼 3.8에 비해서 지금 7.8이 얼마나 큰 거냐? 2.3배 큰 거다. 2.3배는 2배 이상 벗어났다. 즉 95% 신뢰 수준에서 벗어난 거다. 이거는 귀무가설에서 벗어난 거다. 그러니까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런 로직이죠. 알고 싶지 않은. 복잡하죠, 상당히.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이렇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이 관계를 한 반 이상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해도 나중에 이제 통계량을 볼 때 조금 더 이제 자신이 있어요. 나중에 그냥 뭐가 뭔지 막 지금 했던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잘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정리하면 표준 오차는 얼마나 확실하게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저 평균의 차이를 얘기할 때 얼마나 틀릴 수 있냐, 얼마나 달라질 수 있냐 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 검정 통계량은 그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에 비해서 저 평균의 차이, 80과 72점의 차이가 얼마나 확실하게 큰 거냐.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유, 꿈에 나올 것 같은 거딱 지우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통계를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여러 번의 어떤 이해와 학습의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꾸준히 이제 학습을 하게 되려면. 그러나 만약에 이제 연구자가 나는 계속 뭔가 이 데이터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면 넘어야 될 산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교차 분석도 그렇고 뒤에 강의 자료에 이렇게 손으로 풀어봐라 이런 걸 좀 내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나중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온다고 혹은 신경에 큰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그럴 때 살짝 풀어보면 더 짜증이 나겠죠? 네. 손으로 풀어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뭐 여러 연구에서 나왔듯이 볼펜이나 연필로 눌러서 쓰는 게 뇌의 각인이 확실하게 되는 자극이. 그냥 이제 뭐 이렇게 타자치고 이런 거는 거의 효과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눌러서 손으로 꾹꾹 쓰고 뭔가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뇌의 그 시냅스와 뉴런의 어떤 연결을 상당히 활발하게 이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무언가는 손으로 정리하는 거. 이런 거 한 개씩 좀 풀어보면은 하는 이제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독립표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메뉴상 간단한데, 자,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이제 뭘 하려면은, 이건 실험 연구의 어떤 특화된 거예요. 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지금 이 실험에서는 점수가 변했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요 집단이 동질한 집단이냐. 이것도 이제 상식적인 측면이에요. 통계의 대부분은 상식을 떠날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시험 집단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공부를 참 못하는 집단이에요. 그 집단들을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몰랐느니 변했느니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집단이냐. 그 비슷한 집단의 기준은 뭐냐? 인구학적 특성이 비슷한 거냐? 성격이 비슷한 거냐? 뭐가 비슷한 거냐? 기본적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요거는 비슷해야죠. 영어 점수의 변화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영어 점수의 출발점은 비슷해야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물론 거기다가 인구학적 특성까지 비슷하면 좋겠죠. 남녀의 비율이나 뭐 연령대나 뭐 IQ나 뭐 이런 것까지 비슷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완전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고 비슷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적어도 사전 점수의 두 집단의 차이는 없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무슨 분석을 해요? 두 집단 간의 사전 성취도의 차이 분석이에요. 두 집단의 평균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요. 이 두 개의 변수를 분석한 겁니다. 두 집단 간 사전 성취도의 평균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독립표본 테스트가 합니다. 자, 그럼 일단 해볼게요. 분석. 평균 비교, 독립표본 T 검정 들어가서 자, 집단 구분을 여기 집단 변수에다가 넣습니다. 물음표가 뜨죠? 그러니까 몇 번과 몇 번을 비교할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정의 눌러서 1번하고 2번이라고 코딩이 돼 있으니까 코딩이 돼 있는 걸 넣으면 됩니다. 그 숫자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성취도를 검정 변수에다가 넣고 뭐 아무런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확인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집단 통계량이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결과고, 자, 평균 차이를 봤더니 통제는 71.4점, 표준 편차 20.4, 실험 집단은 73.18, 그 다음에 표준 편차 2.8으로 나타났네요. 그죠? 평균이 실험 집단이 좀 높아요. 한 1점 몇 점? 얼마나 높는지는 요걸 보면 알겠네요. 마이너스 1.78이니까 1.78 높겠네요. 실험 집단이. 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이유는 통제 집단이 1번이고 먼저고 실험 집단이 2번이라서 나중이라서 평균을 앞에서 뺀 거예요. 72.4에서 73.18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료 입력을 실험 집단을 1번으로 했으면 플러스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부호는 부호 자체로는 의미는 없고 어떤 집단이 높고 낮은지를 연구자가 점수를 평균을 보고 파악해야 되죠. 유의해요, 유의하지 않아요? 두 집단 간에 유의하지 않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유의확률이 있죠. 여기 가운데. 자, 0.797, 0.05보다 훨씬 크고 심지어 1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 간에 1.78이라고 하는 평균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저 정도는 일단 쉽게 얘기하면 미미한 차이다. 유의하지 않다. 라는 얘기죠.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통제 집단에 속해 있는 다른 집단의 20명을 다시 뽑고 실험 집단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시 뽑고 조사를 했더라도 차이가 안 날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샘플로 대체해도 차이가 안 날 거다. 그게 유의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T값은 마이너스 0.259.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표준 오차는 6.9. 그래서 그냥 대충 눈으로 계산해 보시면 1.89, 1.78 나누기 6.9. 그러니까 이게 분자 분모 해서 하면 이게 0.25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차에 비해서 지금 이 평균 차이가 얼마나 확실하냐 했더니 1도 안 돼요. 1도 안 된다는 얘기는 오차의 한 배도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신뢰관 안에 든다.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기무가설이 채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요 레빈의 등분산 검정 그리고 이제 자유도 그리고 자유도가 아니라 뭐 그런 것들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일단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해보고 대응 표본까지만 해보고 이제 잠깐 쉽표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유의하냐? 지금 이제 말은 안 했지만 무조건 지금 가설 검증하는 거예요. 예. 다 규모가설은 차이가 없다. 어? 글로 안 쓸 뿐이지. 분석을 하면 동시에 그게 가설 검증이에요. 자, 분석, 평균 비교. 자, 여기 대응 표본 있죠? 페어드 테스트 들어가서. 자, 넣는 게 조금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응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사전 넣고 사후 넣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쌍이 돼요. 그죠? 이 쌍을 변수가 더 있다면 더 넣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근데 지금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그대로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 성취도 72, 사후 성취도 76. 자, 평균 차이는 나 이 데이터로 수업하는 게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 차이가 4.44444. 이런 점수가 보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사전과 사후의 평균이 4.4인데 마이너스네요. 그럼 떨어진 거예요, 오른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떨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오른 거죠. 사전 빼기 사후가 되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사전이 먼저 앞에 변수로 들어갔고 사후가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전에서 사후를 빼면 마이너스죠. 72에서 76을 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럴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사전사를 넣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 그럼 떨어진 거고. 요대로 넣었는데 마이너스다. 그럼 차라리 오른 거죠. 아니, 그냥 산수잖아, 산수. 72 마이너스 76은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플러스로 나오고 하기 싶어. 그러면 그 가서 성격을 고쳐야 되고, 굳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요거를 바꾸면 되죠, 이렇게. 사우를 넣고, 여기다 먼저 넣고, 사전을 뒤에 넣으면, 이러면 플러스가 되겠죠. 돌리지 않겠지만. 결과는 똑같고, 이제, 요 평균 요것만 달라질 거예요. 이런 부호들만. 자, 이거 유의해요? 유의하지 않아요? 유의한 차이예요? 변화예요? 아니면 유의하지 않은 변화예요? 유의해요. 유의하죠. 그죠? 쭉 보면 여기 유의 확률은 또 제일 끝에 있네. 그죠? 0.06. 자, 유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요거 가지고 다 계산해 준 거예요. 4.4의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4.4의 표준 편차는 10.4다. 그럼 몇 명 조사했냐? 36명 조사했다. 그럼 표준 오차는 몇이야? 여기서 루트 n, 루트 n분의 s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루트 36분의 10, 즉 6분의 10 하니까 표준 오차예요. 계산해 보니까 1.7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오차에 비해, 즉 1.74에 비해 두 개의 평균차 4.4가 얼마나 크냐? 즉 이걸 4.444를 1.7로 나눴더니 2.5가 나오죠. 오차에 2.5배 크네. 두 배 이상 크네? 실내가 밖으로 나가겠네? 그죠? 그 유의하게 P값이 0.01로. 이런 결과가 나타날 확률은 수만 번, 수백만 번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이런 결과, 이런 차이가 나타날 확률은 0.016. 1.6% 미만이야. 즉 100번 하면 한두 번 나타날까 말까 한 그런 차이야. 뭘 기준에서? 비문과설 기준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게 상당히 특이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유의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유의하게 결과가 나타났죠. 자, 근데 지금 요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뭐가 잘못됐죠? 쉬는 시간에 생각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요. 예. 일단은 여기서 뭐가 좀 잘못됐죠? 이 분석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니고, 자 여기 과정에서 약간 이제 오류가 있는데 유의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유의하다는 게 어느 집단이 유의하다는 거예요? 어느 집단이 4.44의 평균의 차이가 증가되나요? 실험 집단이에요? 통제 집단이에요? 이거는 모든 집단은 그냥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못된 건 얘 따로 하고 얘 따로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제 실험 집단은 어떻고 통제 집단은 어떻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구분 안 하고 다 넣어서 돌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잘못된 결과죠. 자, 그래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따로따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케이스 선택을 해서 1번 돌리고 2번 돌리고.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여기 데이터에 케이스 선택에 들어가서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에서 집단 구분 1 설정해놓고 대응 표본 t-테스트 돌리고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2번 하고 돌리고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저는 귀찮으니까 자 파일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파일 분할 들어가서 집단들 비교 혹은 각 집단 상관없어요. 집단들 비교하면 표가 실험과 통제 집단이 붙어서 나오고 각 집단들 비교를 하게 되면 실험 집단 결과가 쭉 나오고 다음 통제 집단 결과가 쭉 나오고 그러니까 보기 편한 걸로 이제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집단들 비교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집단 부분을 넣어요. 그럼 이제 1번, 2번 즉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결과가 각각 분석이 나요. 각각. 자 확인. 결과가 왜 안 나오지? 안 나와요. 이거 결과 돌린 게 아니에요. 이거 설정한 거지.
자, 분석해서 다시 대응 표본 들어가서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결과를 돌리면 자, 이렇게 표가 붙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한꺼번에 이제 분석이 돼서 실제적으로 따로따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통제 집단 71.4, 사후 72.2, 실험 집단 73, 사후 82.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실험 집단의 점수가 현격하게 증가했죠. 얼마나 증가했냐 보려면 여기 밑에 평균을 보면 되죠.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은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0.8점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은 마이너스 9, 9점 증가한 거죠. 차이가 크죠. 그래서 여기를 쭉 따라가 보면 첫 번째 줄의 유의 확률은 실험 통제 집단의 유의 확률이고 0.652. 그리고 실험 집단의 그 유의 확률은 실험 집단의 유의 확률은 0.008. 즉 유의하게 증가했죠. 자,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여기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표를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이제 독립표본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아까 했던 거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평균 표준 편차, 이게 이제 기본 정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T값, P값을 두 집단을 비교한 걸 봤더니 밑에 보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간에 뭐 그 사전, 여기 사전 중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고사는 71, 73, 약 1.8 높으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사전 영어 점수는 유사하다, 동질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표 정리와 기본적인 레포팅이고, 대응 표본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통제 집단의 T값, P값, 실험 집단의 T값, P값. 그래서 분석 결과 통제 집단은 72.4에서 72.8로 0.8 향상했으나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실험 집단은 73.2에서 82.2로 9점가량 상승했고 이런 변화는 유의했고, 따라서 실험 집단은 기말고사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했다. 즉 어떠한 방법, 실험 방법이죠. 이걸 적용한 효과로 인해서 영어 성적의 향상에 기여를 했다. 이게 이제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 7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사전 사후 종합. 보면 이제 변수가 세 가지일 거예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개인가? 논리력, 창의력. 예, 변수만 증가됐을 뿐이지 이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한번 데이터를 같이 열어볼까요? 사전 사후 종합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열어보면 있구나. 전 논리력, 전 창의력, 후 논리력, 후 창의력. 그래서 일단 두 집단 간의 이 논리력, 창의력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을 해보고, 그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따로따로 논리 변화, 창의 변화 이제 두 번 분석해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정리된 건 이렇게 강의 자료에 여기 한 페이지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려보고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레포팅 한 걸 이제 제가 한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레포팅을 하는구나 하는 걸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잠깐 한번 10분 정도 시간 드니까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간단하게 뭐
클릭해서 결과 돌려는 거니까 분석 시간은 상당히 짧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독립표본 t-테스트. 자, 독립표본 t-검정. 집단 구분을 집단별로 놓고 1, 2. 자, 사전 점수에 대해서만 하죠. 자, 점수 차이는 뭐 0.37, 0.06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 여기 대략 보면 시험 집단이 좀 높네요. 아, 요거는 높고 요건 낮구나. 자, 근데 둘 다 유의하지 않죠. 네. 지금 보면 유의확률이 0.015, 0.067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전 점수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뭐 동질성이 유지됐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하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P 값이 두 개씩 나타나요. 그죠? 이 두 개를 다 쓰는 거 아니라 하나를 쓰는 거예요. 뭘 써야 될까요? 이제 그 결과는 T 값도 마찬가지고 T 값, 자유도, 확률, 유의확률이 다 두 개씩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 앞에 있는 레빈의 등분산 검정. 요거의 결과를 보고 위에 걸 쓸지 밑에 걸 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말 하면은 참 무성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거나 써도 돼요. 왜냐면은 이게 유의한데 이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드물어요. 정말 몇백 개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건 보면 결론만 이제 먼저 얘기하면,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면 외워요. 유의 확률이 0.0보다 크다. 이 레빈의 등분산 검정의 결과가 이 F값과 P값이 어떤 검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가사 검정을 한 거예요. 이 두 개가 별도예요, 별도. 가사 검정을 별도로 했는데 이게 0.0보다 크다. 면 위에 있는 T값과 P값을 써주고, 이게 0.0보다 작다. 면 밑에 있는 거 써주고.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일단 외워요. 모든 걸 다 세상을 이해하고 살려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집단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기준의 특성이 비슷해야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두 개가 너무 분포가 달라요. 그러면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반과 B반을 A 집단과 B 집단을 비교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A 지역의 소득과 B 지역의 소득을 비교하려고 했더니 A 지역의 소득도 평균이 300만 원이고 B 지역의 소득도 평균이 300만 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두 개가 평균은 똑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평균을 봤더니 둘 다 이렇게 똑같으니까 비슷한 집단이네. 근데 이 300만 원의 분포를 봤더니 A 지역은 이런 형태를 띄어요. 그러니까 많이 중심에 몰려 있고 소득이 적거나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정상적인 분포의 형태를 띄는데 B 지역은 특이하게 이런 형태의 분포를 띄어요. 즉 소득이 적고 많아서 그래서 평균이 300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격을 우리는 눈으로 일일이 볼 수는 있지만 데이터는 그럴 수 없죠. 데이터는 뭘로 그걸 가늠하냐면 이 평균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얼마나 퍼져 있냐. 이 개념이 뭐예요? 이게 분산이고 이게 표준 편차예요. 분산은 원래 계산한 거고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너무 계산하니까 커져서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이 분포가 비슷해야지. 여기는 분포가 너무 커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겠냐? 이거 평균만 비교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냐? 이게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특성이 다른 건데. 라는 관점이 전통적인 통계에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검증을 등분산 검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등분산, 레빈의 등분산, 레빈이라고 하는 통계학자가 이제 분산이 같은지를 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거고,
그래서 전통적인 통계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예전에 그 실험 연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1900년도 초반에는 등분산이 아니면 검증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개의 분포가 비슷한 것만 비교를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다양한 데이터에서 봤더니 분포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겹쳐서 한번 그려보면 20대와 60대의 소득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르겠죠. 20대와 60대의 평균의 하여튼 다르겠죠 좀. 근데 하여튼 20대는 분포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고 소득이 상당히 많은데 소득이 별로 없거나 이제 100만 원 미만 뭐 이쪽에 많겠죠. 그죠? 근데 60대는 분포가 이거보다는 소득이 좀 높을 거예요. 연금도 받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분포가 한쪽에 많이 쏠려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낮게 그렸나? 이런 형태를 좀 보일 거예요. 적게 받거나 많이 받는 사람들의 격차가 더 커요. 20대에 비해.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20대의 분포와 그 다음에 60대의 평균을 중심으로 이 분포의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은 대부분 분포가 비슷비슷하지 않고 집단별로 큰 차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분산이 등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이분산이라고 해요. 이분산일 경우는 그 비교가 안 되냐? 그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니까 못하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분산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이런 차이를 좀 감안해서 조정값을 구하는 방식이 밑에 있는 방식이에요. 밑에 있는 방식. 그래서 등분산이 가정되면 기본적인 T값과 P값을 구하는 거고, 그리고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고 분포가 상당히 좀 다를 경우에는 원래 T값 구하는 데다가 조정 개수를 그려줘요. 그러니까 공식을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공식을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써버리네. 이게 T값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집단과 평균 차이. 이게 이게 오차고 이게 두 집단의 평균 차이예요. 이걸로 구하는 게 T인데 여기다가 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으면 n-n분의 n-1이라고 하는 조정 개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지금 외우러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는 원래 T값에다가 조정값을 곱해준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공식이 아니라 의미인데, 의미가 아니라 왜 0.05면 위에 거 보고 밑에 거 보는데 등분산 검정의 규모가서는 뭘까요? 말로 하면? 규모가서는 무조건 뭐라고 했죠? 무조건 같다, 없다, 그죠? 차이가 없다, 같다죠. 그럼 지금 뭐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A 집단, B 집단의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서는 자연스럽게 두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 차이가 없다. 이게 규모가서죠. 그죠? 그래서 규모가서는 P값이 커야지 채택이 돼요? 작아야지 채택이 돼요? 우리가 0.05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대립가설을 채택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점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영구가설을 채택하는 게 관점이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좀 달라요. 요거는 귀무가설이 채택이 돼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두 집단 간의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무리 없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다르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0.05보다 크면 귀무화설, 즉 두 집단 간의 등분산, 집단의 간의 분산이 같다라고 가정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보는 거고, 이게 0.05보다 작으면 대립가세죠. 그죠? 다르다죠, 다르죠. 그러니까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즉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있는 T값과 P값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T값과 P값은 하나 쓰는데 레빈의 등분산 검정의 유의확률이 0.5보다 크면 위에 거, 작으면 밑에 걸로. 요 유의확률, 요게 0.05보다 크면, 지금 크죠? 네, 크면 이 위에 있는 줄의 T값과 P값 1.629와 0.125를 써주고 레포팅 할 때 이게 0.05보다 작으면 밑에 있는 1.637과 0.113 얘를 써준다.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써요. 그냥 위에 거 써요. 모르겠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그놈이 그놈이에요. 기각되면 기각되고 채택되면 채택되지, 위에 게 기각되는데 밑에 게 채택되거나 그렇게 확 바뀌는 경우가 물론 있어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정말 드물게 있는데 거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좀 더 정확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차이가 없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립표본 T 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집단 간의 사전 점수가 유사하게 나타났어요. 자, 이제 대응 표본 해보죠. 파일분할 들어가서 집단들 비교해. 자, 집단. 요번에는 각 집단별로 출력 결과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올지. 자, 이걸로 해서 집단 구분하고. 자, 대응 표본 들어와서. 자, 이번 변수가 이제 두 개니까 전 논리령 넣고 후 논리령 넣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야 전, 후 같은 변수가 쌍을 이루죠. 전, 후 창의령 넣고 후 창의령 넣고 역시 전, 후가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자, 집단 구분을 각 집단별로 하면은 이렇게 시험 집단 결과가 먼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 결과가 그 다음에 쭉 나와요. 표가 붙여서 나오지 않고. 자, 그래서 일단 시험 집단 보면 시험 집단은 이제 3.23에서 3.78로 증가, 창의력도 2.17에서 3.635 증가. 얼마나 증가했냐 보니까 여기 있네요. 0.555 정도, 여기는 1.4 몇 정도 각각 이제 증가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래해서 쭉 보니까 T 값이 논리력은 이제 마이너스 3.8, 창의력은 마이너스 12.9. T 값이 클수록 어떨까요? 더 차이가 있겠죠. T 값이 크다는 건 기울과설로부터 그만큼 다르다니까 그만큼 더 차이가 있다겠죠. 자, 그래서 유의확률을 보니까 0.00이 0.006, 즉 두 변수 모두 시험 집단은 유의한 변화가 향상이 있었던 거죠. 자, 통제 집단을 볼까요? 통제 집단은 자 2.85에서 3.08로 좀 올랐네요. 한 1.0. 자, 창의력은 2.22에서 2.0, 오히려 이거 떨어졌네요. 보니까 논리력은 2.2, 0.2 증가했고 창의력은 0.23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래서 T값 보면 1.2, 1.5, P값 보면 0.2, 0.24. 자, 모두 유의하지가 않겠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면 연구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야 뭐 이렇게 이 어떠한 실험에 의해서 실험 집단의 향상이 이제 기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쭉 해봤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대응 표본을 자주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실험 연구 데이터 가지고 하기보다 보통 이제 서베이 데이터로 많이 해야 되니까. 뭐 실험 연구로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좀 쓰죠. 자, 그럼 이제 분산 분석. 자, 이거는 일단은 뭐 대충 이렇게 나온다. 이 정도까지만 좀 해보고 깊이 있는 얘기나 좀 추가적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분석의 논리는 좀 많이 다른데 핵심은 그거예요. t-테스트는 2개 비교죠. 근데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을 비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얼핏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2개씩 비교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오차가 커지니까 피셔가 한꺼번에 비교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뭐 A 집단, B 집단, 뭐 예를 들어서 3, 4, 그다음에 C 집단 5. 이거 그냥 제가 평균만 대충 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집단이 있을 경우에 예전에는 고셋이 t-테스트를 정립해서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이렇게 비교를 했죠. 이 2집단을 비교하고. 근데 집단이 3개, 4개일 경우에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비교했어요. A와 B를 해봤더니 A가 크네? 그 다음 B와 C를 해봤더니 C가 크네? 그리고 유의하네? 그 유의하고 유의하니까 당연히 유의하겠지만 그래도 비교해봤더니 유의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 t-테스트 가지고 여러 집단을 비교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단이 한 3-4개 정도면 그래도 뭐 번거롭지만 하는데 이거를 한 번 할 때마다 오차가 있어요. 0.05에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오차가 생긴다는 건 이 오차를 가늠하고 우리가 분석을, 그러니까 감안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 95%다라는 얘기는 5%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의 오차는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서 한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도 5%의 오차, 여기도 5%의 오차, 여기 이것 간에 비교하는 것도 5%의 오차를 각각 할 때마다 다 하면 만약에 10개 집단 하게 되면 그 2개씩 비교를 쫙 해보니까 5%의 오차가 45번이 발생하는 거죠. 9876544 해가지고. 물론 그 오차는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더해지는 건데 어쨌든 상당히 더 큰 오차들이 생깁니다. 일단 2가지 문제죠. 번거롭다, 오차가 크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셋에 친했던 피셔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통계는 다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대부분의 통계는. 뭐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도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방법에서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훨씬 더 이제 정확도가 높아진 거지. 생뚱맞게 어떤 뭐 이렇게 마치 만유 인력의 법칙. 네, 밥은 아니에요.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런 류의 어떤 그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피셔가 고민하다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중간을 하나 딱 정해서 그거랑 비교해서 그거를 썸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의 평균이 몇이에요? 이 전체 평균이 그냥 표본수가 똑같다고 하면 4겠죠. 4 그죠? 전체 평균을 하나 구해서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예요. 얘랑 비교해. 뭐 차이가 있네? 4하고 3의 차이니까 1의 차이가 있죠? 얘하고는 차이가 없네? 얘하고는 역시 1의 차이가 있죠. 근데 빼니까 마이너스 있죠. 이걸 그냥 썸하면 또 0이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제곱을 안 제곱. 통계에서 제곱은 부 없애주기 위해서 부 없애주기. 그랬더니 2다. 2의 차이가 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거는 로직이에요, 로직.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딱 끝. 그건 좀 그렇지. 왜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A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3은 아니잖아요, 그죠? B 집단에 있는 사람은 다 4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집단과 전체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구하는 여기까지는 무난한데 뭐가 또 문제냐면,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명씩 조사했다. 그러면 다 333, 333, 444, 444, 555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3, 1, 6, 7 막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3에서 3, 1, 6, 7, 즉 각 집단을 평균해서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점수의 차이를 요것처럼 빼서 제곱해요. 0, 3에서 1 빼니까 2, 3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3, 3에서 7 빼니까 마이너스 4. 제곱. 야, 이건 뭐냐? 요 2의 차이는 마치 아까 t-테스트에서 각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고, 응? 집단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차이는 오차를 얘기해요. 오차. 만약 예를 들어서 ABC 집단이 고졸, 대졸, 대학원리인데 고졸이면 3, 대졸이면 4, 대학원 이상이면 5라고 하는 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333이면은 그거는 학력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학력이 고졸이니까 다 3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 만족도든 뭐 소득이든 뭐든 상관없이. 근데 대졸이니까 다 4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기계적인 사회가 되겠죠. 너는 고졸에 뭐 연령대가 30대고 직장 보니까 이 집단은 모두 소득이 300만 원이야 라고 결정하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뭐 공산주의처럼 그런 게 되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죠. 3이지만 어떤 사람은 3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차죠. 학력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오차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 학력이라고 하는 집단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차이를 본다면 학력이면 3인데 모두 3이면 학력 때문에 3인 거고, 학력이 전체가 3인데 3, 2, 3, 2 막 왔다 갔다 하다면 그거는 3 안이 다른 것 때문에, 학력 안이 다른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죠. 예를 들어서 연령, 뭐 직업 능력,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외생력이죠. 연구자가 생각하는 독립변수 이외의 다른 것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제곱해서 더해요. 다 제곱해서 어떻게 더해요.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계산했더니 10이 나왔어요. 10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F값에서 분산분석에서 오차를 내요.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분산분석에서의 F값이라고 하는 검정통계량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좀 복잡해요. 이것도 계산하는 게. 손으로 계산하라고 하면 그 계산하라고 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어요. 근데 실제 뭐 사회조사 분석사 내지는 뭐 대학교에서 통계 수업을 하고 이런 기초 통계에서 시험 문제 내죠. 데이터 주고 풀어라. 그런 거는 뭐 저도 이제 풀면서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단계가 필요하긴 한데 그것만 푼다고 해서 뭐 이렇게 통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잘하려고. 어쨌든 의미는 뭐 이런 이제 구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뒤에까지 얘기를 너무 깊게 나가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전체의 평균과 각 집단의 평균을 전체적으로 통합한 하나의 통계량을 구해서 접근한 게 바로 이제 분산분석의 접근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결과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2시간 이상 수업을 하면 힘들어요. 자, 보면은 뭐 가지고 할까? 뭐 세 집단 이상이 된 거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요거 한번 해보죠. 종합 연습 과제 정리본. 나중에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해보겠지만
여기서 자, 이게 뒤에 맨 마지막에 이제 연령대, 학력 집단, 거주 집단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이제 집단이 3개 이상이죠. 자, 그럼 그리고 여기 만족도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에 따른 이런 만족도들의 차이, 학력에 따른 차이, 거주지에 따른 차이, 이런 게 다 분산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먼저 하나만. 자, 분석 이론 배치, 분산 분석 들어가서, 자, 요인이라고 하는 데다가 쭉 내려가서 연령을 넣고, t-테스트에서는 이제 집단 변수라고 했는데 분산 분석에서는 이런 집단 변수를 요인, 팩터라고 해요. 팩터. 뭐 역사적으로 분산 분석은 실험 연구에서 탄생을 했는데, 실험 연구에서의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을 팩터라고 했어요. 팩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일본 책을 많이 보고 공부했던 사람 인자라고 하죠. 인자. 그래서 어떤 요즘 책에도 인자라고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인자. 팩터를 이제 보통 요즘에 요인이라고 하죠. 어쨌든 집단 변수를 넣고, 그다음에 전반 만족도 한번 넣을까? 전반 만족. 자, 이게 이제 간단하게 집단 변수 하나씩. 자, t-테스트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분산 분석에서는 옵션에서 기술 통계를 클릭을 해야지 연령대별로 평균 표준 편차 같은 게 나와요. 안 하면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것도 해야 되구나. 분산 동질성 검정. 이것도 t-테스트에서 레빈의 등분산 검정이랑 동일한 겁니다. 분산이 동일하면 그냥 일반적인 걸 보고, 아니면 조정된 웰치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웰치 조정 값이. 자, 두 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대로 확인을 누르죠. 네. 자, 보면은 20대 만족도 3.5, 30대 2.4, 40대 3.4.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노바라고 하는 표의 마지막에 있는 F와 P값, 이 F가 바로 카이스퀘어 T값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검정 통계량입니다. 6.489. 그리고 이 P값은 이제 유의하냐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만족도 차이가 유의하죠. 그죠? 유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결과의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고민할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t-테스트에서는 유의하면 평균만 보고 두 집단이니까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네? 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고민할 게, 유의하다는 게 세 집단, 지금 20대, 30대, 40대가 다 각각 다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은 집단 중에 적어도 한 집단이 다르다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모두 다 다르다가 아니라 적어도 한 집단이 다르다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유의하게 나타날 경우에만 해야 되는 게, 그럼 어느 집단이 제일 높고 어느 집단이 제일 낮고 그러길래 이렇게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냐에 대한 거를 더 봐야 돼요. 그런 검증을 이제 사후 검증이라고 해요. 사후 검증.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유의한지를 보고서 나중에 하는 분석이라고 사후 검증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분석 과정에서 실제로는 사후 검증을 따로 하진 않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클릭하고 시작하면 돼요. 분석에서 다시 한번 이론 배치 분산 분석 들어가서, 자, 아까 이제 옵션에서 선택을 했죠. 그 위에 보면 사후 분석 있죠. 사후 분석 체크를 여기서 들어가서 합니다. 사후 분석 영어로 하면 포스트 홉 테스트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후 검정 방법이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많아요. 근데 또 정답도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베이 기반의 이 사회과학에서는 쉐페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엄격해요. 가장. 그러니까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집단 간 차이가 인정이 돼요. 이 가장 엄격하다는 건 오차 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 실험 연구 연구에서는 넌컨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 갔냐 본페로니 저 본페로니 있죠. 그다음에 LSD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 하여튼 쉐페와 덩컨을 가장 많이 쓰고 분야마다 약간 실험 연구에서 뭐 의학 통계에서는 본페론이나 LSD 일반 방식도 많이 쓰고 그래요. 방법은 어느 게 딱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설문조사를 하면 그냥 대부분 쉐페 방법을 썼다라고 하면 큰 그런 건 없습니다. 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논문에 쓰인 거를 봤는데 뭐 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다 통계학자 이름인데 투키도 많이 썼던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안 좋아서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름이 강하게 발음은 욕스럽죠? 이런 시작하면은. 자, 그래서 쉐페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체크하고 확인. 자, 그러면은 결과가 다시 돌아가고 밑에 자 다중비교라고 하는 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정리한 표가 이 표예요. 이 표.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보기가 좀 처음 보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에 있는 거는 이제 평균이에요. 평균 3.2, 3.4, 3.5 만족도 평균이에요. 그리고 이게 소트가 돼요.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소트가 돼요. 정렬이. 그래서 지금 집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보면 두 개의 그룹으로 세 집단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평균이 하나가 그러니까 20대라고 하는 결과는 3.57 이렇게 하나만 나오죠. 그러니까 20단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리고 30대는 3.24라고 여기 1번 집단에 여기 있죠. 이게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가장 낮은 집단이죠. 근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개의 집단에 어디에 확 속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쳐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20대 평균이 3.5인데 3.57인데 이 오차 실내관 오차가 있겠죠. 이게 3.57인데 오차가 추정되죠. 그 오차는 여기 위에 표에 있어요. 위에 표에 그거는 나와요. 그리고 이제 30대는 평균이 3.23인데 역시 오차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얘는 여기에 있고 얘는 여기에 있고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건 여기에 있는 하한과 여기에 있는 상한이 겹치지 않아요. 이거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왜 어정쩡하게 3.4는 여기 있냐. 얘는 40대는 3.4 평균이 여기 있는데 그 구간이 이렇게 겹쳐있어요. 여기서도 겹치고 여기서도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명확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를 결과를 정리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표를 가지고 다 제시하면 너무 기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평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뭐 F값 몇이고 뭐 P값 몇이고 이렇게 쓰겠죠? 근데 여기다가 제일 높은 집단이 어느 집단이었죠? 20대죠? 그 평균 위에다가 A라고 써요. 위첨자고 제일 낮은 집단이 30대죠? 여기다가 B라고 써요. 이 AB가 무슨 의미냐? 알파벳이 가장 높은 게 가장 빠른 게 가장 평균이 높은 집단이다. 알파벳이 다르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이다. 그러면 30대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30대는 두 집단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죠. A 집단과 B 집단에 모두 다. 그래서 얘는 A, B.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논문에서 보면 분산분석 표에서 보면은 유의한 경우 저렇게 다 위첨자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저게 뭔지 잘 모르죠. 처음 보는 사람. 저 약속이 일종의 학술적인 약속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결과를 다 제시하면 논문의 페이지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부록으로 빼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자. 연구자 너를 믿는다.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유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쓰면 되죠.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유의하지 않으면 사후검정 결과를 레포팅 할 필요가 없겠죠. 유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실제적인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한 변수만 하지 않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한꺼번에 쫙 넣고서 돌리겠죠.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하고, 뭐 오늘은 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분산 분석 약간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관하고 회귀 분석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